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백제의 장신구의 특징과 금속공예에 대해서 강의하게 된 이한상이라고 합니다. 아마 백제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실 것 같고요. 우리나라 삼국시대 여러 나라가 있었습니다만 그 가운데 북쪽의 고구려, 현재 한국의 중부 지역에 백제가 있었고요. 영남 지역에 신라와 가야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백제의 경우는 특히 문화적인 선진국으로 유명했고 당시 중국의 문화를 수용해서 백제화하고 그것을 다시 신라, 가야, 일본 열도까지 확산해 준 문화의 전달자라고 할까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근데 백제 문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뭘까? 저도 이제 여러 번 지난 수십 년간 나름대로 고민을 했습니다만 저는 그 가운데 백제의 금속공예품이 백제의 문화를 잘 보여준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백제의 미술 작품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종류가 좀 많고 백제 그러면 메이드 인 백제 그러면 여기저기서 당시에도 알아주는 지금 21세기에 보더라도 굉장하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금속공예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한 20, 30년 전입니다만 전국의 당시 미술사학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공예품 가운데 가장 멋진 게 무엇이냐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1등을 한 것이 부여에서 발굴된 백제금동대 향로였어요. 그래서 백제금동대 향로는 현재도 동아시아 금속공예품 가운데 대단히 높은 수준의 그런 공예품 미술작품이라고 하는 것이 중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속공예품 하면 역시 백제이고 백제의 금속공예품 가운데 금속재 장신구가 대단히 백제적인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또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이렇게 돌아보시면 팔찌, 반지, 목걸이, 귀걸이 장신구를 보통 하고 계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현대 21세기에 우리는 누구라도 장신구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삼국시대의 금속재 장신구는 그 사이의 최고의 엘리트들만이 제한적으로 소유했던 물품입니다. 백제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백제의 왕족, 귀족들이 전유했던 물품이 백제 장신구입니다. 근데 백제 장신구는 백제만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유물들을 뒤섞어 놓고 저에게 백제 장신구를 골라봐라 그러면 저는 물론 금방 고를 수 있고 오늘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강의를 듣고 나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유물들을 이런 게 백제적인 것이구나 이렇게 아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백제의 역사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 기록을 통해서 본다면 삼국사기에 따르면 기원전 18년에 백제가 건국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백제가 역사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는 것은 서기 660년입니다. 그러니까 백제의 역사는 삼국사기의 기록대로 하면 약 700년 정도의 역사인데요. 그 가운데 약 500년 정도가 현재 서울에 있었습니다. 그 시기를 역사학자들은 한성기 혹은 한성시기의 백제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서기 475년에 백제가 거의 망하다시피 되었습니다. 당시 백제의 왕이 계로왕이라고 하는 분이었고 고구려 장수왕의 대군이 갑자기 백제의 왕도 현재 풍납토성, 몽촌토성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백제의 왕도 세상을 떴고요. 급하게 공주로 쫓겨 내려갔습니다. 그것이 서기 475년이었고요. 역사학자들은 그것을 웅진천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당시 백제 왕은 문주왕이라고 하는 분이었고요. 문주, 삼근, 동성, 무령, 성왕까지 5명의 왕이 공주에 있었던 시기를 우리가 웅진도읍기 혹은 웅진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백제 성왕 때 공주에서 이렇게 살아보니까 좁고 답답하고 그런 거예요. 여기서 안 되겠다. 우리 백제, 대백제의 중흥기를 꽃피우기 위해서는 보다 넓은 뜰, 사비로 천도를 하고 싶다 해서 천도한 것이 서기 538년에 사비천도, 현재 부여로 수도를 옮긴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 백제 의자왕 때 나당 연합군에 의해서 백제가 패망하기까지 그게 서기 660년의 일이거든요. 120년간 부여가 백제가 현재 부여에 수도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 시기를 역사학자들은 사비기, 사비도읍기 백제, 사비시기 백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500년 한성기에 대해서 먼저 제1부라고 해서 강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자, 500년이긴 합니다만 500년의 백제 역사를 알 수 있는 자료가 대단히 없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의 강남 지역에 건물이 많이 들어서 있고요. 대개 1970년대 초반에 그 일대가 개발되면서 백제의 왕릉, 도성, 또 주변에 많은 유적들이 거의 멸실되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 유적들이 지금까지 잘 남아 있다면 우리가 잘 아는 백제 25대 무령왕릉 같은 굉장히 중요한, 또 장신구 황금유물이 많이 출토되는 무덤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백제 황금 문화가 사실은 뭐 서기 4세기, 서기 3세기에도 존재한 것 같은데요. 현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서기 5세기대의 백제 문화 일부가 서울에 남아 있고, 현재 화성, 천안, 공주, 뭐 여기저기 지방 각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10여 년 전 이제 우연히 발굴된 유물이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것인데요. 한강 하류에 김포 신도시를 만들 때였습니다. 그 일대에서 어느 날 아침에 신문 기자께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해서 중요한 유물이 나왔는데 좀 봐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막 눈을 부비면서 일어나서 그 컴퓨터를 확인했더니 이런 유물이 저에게 이메일로 와 있었어요. 그 제가 보니까 서기 2세기대, 서기 1세기대의 유물인데, 이 유물은 저기 중국의 길림성 일대에서 나오는 유물입니다. 길림성 일대에서 나오는 유물이 한강 하류에서 나온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유물을 딱 보는 순간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황금 유물이고 아마도 마한의 귀걸이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날 석간 신문에 크게 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백제에서 가장 오래된 금귀걸이,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 학자들끼리 멱살을 잡고 싸우기 시작했어요. 야, 그 이모 교수의 말을 믿을 수 없어, 이런 부류가 있었고, 그 믿고 싶다는 또 부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서기 2세기대 3세기대의 부여의 귀걸이가 어떻게 한강까지 왔겠느냐, 이런 게 반론의 핵심 근거였습니다만,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바쁘긴 했습니다만 자료를 다 찾아서 여기저기 막 뿌리고 또 논문을 쓰고 급하게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백제에 앞서서 마한이라고 하는 국가가 있었잖아요. 그 마한의 귀걸이로서 가장 오래된 것이 이 현재 보시는 김포 운양동에서 출토된 귀걸이다. 이게 이제 학계에 정설이 되었고요. 여기서 잠깐 중간에 단절이 있습니다. 약 200년 정도 단절이 있다가 비로소 백제의 금속 공예품들, 오늘 주로 강의하게 되는 백제 장신구가 출토됩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이 부여의 귀걸이고요. 금년에 중국에서 부여의 묘지 약 300기 정도를 발굴했던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래서 서풍서차구라고 하는 유적인데 그곳에서 나온 보고서를 제가 또 어렵게 입수를 했어요. 막 중국에 전화를 해서 구해달라 부탁을 해서 며칠 전에 왔어요. 봤더니 이런 부여의 귀걸이가 8점 정도가 더 추가로 그 유적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김포 운양동에서 나온 이 귀걸이를 부여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견해는 이제 거의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런 베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베이스를 토대로 해서 백제가 성장하고 또 백제인들이 장신구를 만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백제에서 가장 오래된 장신구인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것은 뭐 마한이니까 보통 백제의 범주에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합니다. 근데 확실히 백제다, 이건 확실히 백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왼쪽과 오른쪽에 보시는 요 귀걸이들이 되겠습니다. 저 왼쪽에 보시는 요 귀걸이는 서울대학교 박물관에서 과거에 석천동 일대를 발굴했습니다. 그때 발굴할 때 나왔던 것인데요. 실제 아주 작습니다. 우리 보통 이 새끼손가락 정도 되는 작은 것인데요. 조금 확대해 보니까 조금 거칠어 보입니다만 실제는 꽤나 정교한 귀걸이인데요. 이렇게 생긴 귀걸이가 어느 날 갑자기 백제 유적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정도를 가지고 백제의 귀걸이, 백제 장신구 문화가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뭔가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2016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 두 번째 귀걸이가 우연하게 석천동에서 발굴되었습니다. 지금도 서울의 한성백제박물관에서 계속 연차적으로 석천동이나 몽천도성 일대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발굴하다가 우연히
큰 무덤과 큰 무덤 사이에 빈 공간에 이 귀걸이가 들어 있었어요. 귀걸이가. 그래서 저도 이제 발굴할 때 가서 유물을 봤는데, 야, 드디어 나오기 시작하는구나. 드디어 베일을 벗기 시작하는구나. 백제 금속 공예 문화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귀걸이의 사이즈를 본다면 오른쪽에 보시는 귀걸이도 역시 약 4cm, 3cm, 3, 4cm니까 전체 길이가 실제 가서 보면 정말 정교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맨 밑에 보면 동그란 공처럼 생긴 구슬 같은 게 있는데 근래 엑스레이를 찍어봤어요. 그랬더니 속이 비어 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작은 것인데 그걸 다시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거기가 이 속이 이제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적은 금으로 큰 귀걸이를 만드는 것이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고리는 크고 중간에 노는 고리가 있고 여기도 조그만한 구슬이 있고요. 그다음에 체인이 엮여 있고 아래에 둥근 구슬이 있는 이런 형태, 이런 것이 백제 금속 공예품의 이제 스타트 당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래 몽천 토성이나 풍납 토성을 발굴해 봤더니 금속 공예품 가운데 주변 나라에서 온 것들이 많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이 중국이라든지 혹은 선비족들이 여러 나라를 만들었거든요. 그 선비족 국가의 금속 공예품들이 백제에 수출토되고 있고, 아마도 귀금속을 가지고 공예품을 만드는 것은 백제인들이 처음부터 한 것은 아닐 거예요. 이제 주변에 있는 문화를 수용한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런 것을 수용해서 왼쪽과 두 번째 것 같은 그런 귀걸이를 만든 것으로 생각됩니다. 좀 더 이제 크게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왼쪽에 있는 것은 백제 것이고 오른쪽은 선비족의 귀걸이인데 얼핏 보면 비슷하게 보입니다만 이 금속공예품 자세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조만간에 제가 스포를 한다면 이제 공주박물관에서 조만간에 귀걸이 특별전을 하는데 전시회 카피가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아마 그런 것입니다. 이 금속공예품들은 자세히 보아야지만 정교하게 그 귀걸이 또 금속공예품들이 가진 특징 같은 것들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것과 체인 만드는 방법이 이제 전혀 달라서요. 이 왼쪽에 있는 것이 메이드 인 백제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비족 왕조의 귀걸이고요. 좀 전에 보셨던 것 가운데 귀걸이의 중간 요 장식하고요, 끝 장식이 지금 보여드리는 두 번째 귀걸이, 가운데 귀걸이는 고구려의 귀걸이입니다. 고구려도 수도를 여러 번 옮겼잖아요. 고구려의 두 번째 수도가 현재 중국의 지안시에 있고요. 거기 국내성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국내성 주변에 산 또 이 언덕마다 무덤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가운데에 우산하 고분군, 칠성산 고분군, 마선군 고분군, 그런 고분군에서 귀걸이가 발굴되었는데요. 그 가운데 마선구에서 나온 귀걸이하고 중간 장식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것은 현재 평안도에서 나온 것인데요. 아래쪽에 보시는 이런 장식하고 이제 비슷해서 기본적으로 이 귀걸이의 제작진은 백제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하지만 그 문화적인 계통을 쭉 따라 올라가다 보면 고구려에서 연원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제 문화는 중국 문화도 수용하고 백제는 중국 문화도 수용하고 고구려 문화도 수용해서 백제적인 디자인, 백제적인 테크닉, 백제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형태의 공예 작품들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백제인들만 향유한 것은 아니고요. 메이드 인 백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가야의 유적, 일본 열도의 유적에서 많이 출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유물을 볼 때마다 백제는 정말 글로벌했구나, 그런 생각을 저는 이제 종종 해보고 있습니다. 자, 백제의 헤어핀 같은 것인데요. 왼쪽에 보시는 이 두 개는 은으로 만든 것입니다만 서울에서 멀지 않은 판교 쪽에 아파트를 지을 때 나온 그 헤어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백제 유적에서 이렇게 생긴 헤어핀은 왼쪽에 보이는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세 번째, 지금 보시는 요 헤어핀은 금으로 만든 것입니다만 중국의 북표, 연영성에 가면 북표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라마동이라고 하는 유적에서 발굴된 것인데요. 이렇게 생긴 것이 라마동에서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장신구라고 하는 것은 이게
싫어하면 가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나도 저런 거 하나 가지고 싶어. 이제 그런 건 보통 이제 출발은 요즘도 이제 해외 명품을 좋아하는 것처럼 백제 사회에도 이런 명품들이 수입품으로서 처음에 들어오죠.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물품이 된다면 비슷하게 카피해서 계속 만들어지지만, 이 경우에는 한 번 딱 완제품이 왔다가 더 이상 비슷한 것이 만들어지지 않고 끝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자, 이것은 아마 유명한 그 고구려 고분벽화인데요. 황해도 일대에서 나온 안악 3호분이라고 하는 고분벽화인데요. 되게 주인공이 보통 이제 동수라고 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까 제가 초반에 백제의 여러 가지 공예품들의 연원을 따져보면 중국, 고구려, 그다음에 선비족 왕조와 연결될 수 있다는 말씀드릴 수 있었는데, 이 동수 세력이 그야말로 당시 국제 교역을 주도했던 그런 세력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현재 황해도에 운거하고 있었어요. 아마 이 동수 세력에 의해서 그런 새로운 문물들이 한반도로 많이 전해졌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연구가 근래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한성백제의 장신구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작품, 유물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보통 우리가 금동관이라고 설명하는데요. 아마 복식을 다 전공하시는 분들이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통시대의 복식이라고 하는 것은 곧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 그 사람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히 고위 관료들의 경우는 옷의 색깔, 옷의 형태, 머리에 쓰는 관모, 허리에 두르는 허리띠, 그런 것이 그 사람의 지위를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전통이 우리 역사에서 본다면 백제 한성 시기, 대개 5세기를 전후한 시기부터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도에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요. 가장 북쪽 서울에서는 아직 이런 유물이 출토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원래 있었을 텐데 도굴되거나 훼손되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경기도 화성에서 이런 형태의 관이 출토되었습니다. 이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제 손바닥의 크기는 다 다르지만 되게 한 요 정도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림들은 대체적으로 측면을 본 거예요. 앞에서 보면 지금 요 유물처럼, 여기 이제 정면에서 본 모습이고 다 측면에서 본 모습인데요, 머리에 이렇게 올라가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된 이야기라서 이제 공소시효가 지났을 것 같으니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과거에 국립박물관에 근무할 때 국보관모를 써본 적이 있었어요. 아마 공소시효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올려봤더니 대체적으로 이 관모 하변의 이 곡선 자체가 우리 인간 두개골 곡선과 상당히 일치한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백제의 이 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금동관도 보시게 되면 아래쪽이 되게 이렇게 커브가 져 있습니다. 이런 곡선으로 보면 그 착용자의 머리에 바로 이제 올라가는 그런 장식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것이 경기도 화성이고요. 바다에서 멀지 않은 곳입니다. 그 다음에 천안, 서산, 그 다음에 공주, 익산, 고흥, 뭐 이런 곳이 대개 백제의 지방에서는 아주 유력한 세력들이 존재했던 것 같아요. 그런 백제의 유력한 세력들에게 아마도 저는 백제의 왕이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하사해줬다 혹은 사여해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메이드 인 백제가 분명한 것이 대가야 왕급 무덤에서 한 점이 출토되었고요. 제일 오른쪽 아래쪽에 보시는 것은 일본의 구마모토라고 하는 곳에 에다 후나야마라는 고분이 있습니다. 에다 후나야마에서 나온 일본의 지방 수장의 무덤입니다만, 거기도 백제 왕이 만들어서 준 물건이 출토되었습니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유자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 이제 분명하기도 하고, 지금 이렇게 생긴 관은 백제에만 있는 것이고요. 신라나 가야나 고구려에는 없는 것이에요. 근데 아까 가야의 왕급 무덤에서 하나, 일본 열도의 수장 무덤에서 하나가 나오는데 그건 상당히 특이한 케이스예요. 저는 아마도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본의 대화조정의 왕이, 구마모토 에다무 후나야마 고분의 주인공이 백제 왕이 준 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걸 알았으면 대단히 기분 나빠했을 것 같긴 한데요. 백제 왕이 조회를 할 때
당연히 백제 왕이 준 관을 쓰고 와야 되잖아요, 그죠? 신라 왕이 준 관을 쓰고 오면 이건 불경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은 그런 정형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좀 약간 떨어져요. 약간 이제 버라이어티,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단계가 서기 5세기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관을 가지고 그 당시 사회의 복식 시스템 같은 것을 규정하기 막 시작하는 단계의 초창기의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동안 나온 유물들을 이렇게 뚫어지게 이렇게 아까 뭐라 그랬죠? 자세히 보아야, 자세히 보다 보니까 왼쪽에 보시는 이 수촌리 1호 거와 두 번째, 세 번째 것은 꽤나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수촌리의 관은 용무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달개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 장식이 아주 커요. 지금 옆에서 봐서 그렇습니다만, 근데 두 번째와 세 번째 것에는 용무늬가 없어요. 그리고 문양 자체가 아주 심플한, 보통 이파리 2개, 이파리 3개 정도 있는 이런 심플한 무늬예요. 그래서 수촌리 1호의 무덤 주인공과 길두리 안동고분 화성요리 1호묘 주인공은 당시 사회적 지위, 신분의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시켜서 공방에서 물품을 만드는데 1등급, 2등급, 3등급, 요즘으로 치면 S등급, 여러 등급이 아마 있겠죠. 백제의 왕은 S등급을 했을 것 같고, 또 백제 입장에서 볼 때는 무시할 수 없는 유력자들에게 뭐 A등급 쭉 했는데, 현재까지 발굴된 것에 따르면 도성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길두리 안동고분의 주인공은 대개 뭐 A등급, B등급 정도가 되고요. 오히려 바다 건너 일본 열도에 있는 세력에게는 A등급을 주고 있어요. 그게 아마 당시 백제 왕이 필요에 따라서 컨트롤하기 위해서 그렇게 별도로 여러 등급의 관을 만들어서 차별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림을 조금 이제 그려본 것인데요. 또 왼쪽에 보시는 이 그림에 보면 잘 보이진 않습니다만 여기 용이 한 마리가 이렇게 있고요. 2마리, 3마리, 4마리, 5마리, 한 면에 용 5마리, 그림이 선명하지 않습니다만 반대편에 5마리, 용 10마리, 그 다음에 전면에 용 2마리, 12마리, 뒤에 또 용 여러 마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용으로 디자인, 용 디자인은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소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공주에 있는 수촌리 1호분에 묻힌 사람이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근데 475년에 백제가 거의 망했잖아요. 어디로 천도하지 고민하다가 그래 결론은 그거야. 그러고 이제 공주를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주의 그만한 강한 세력이 존재했기 때문에 백제가 수도를 공주로 옮기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부품별로 이렇게 형태를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크기를 재봤더니 되게 높이가 19cm, 깨진 부분을 생각한다면 20cm가 조금 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크진 않았을 것 같은데 왕의 경우는 아마 조금 더 컸겠죠. 이것은 아까 이제 등급으로 친다면 B등급, C등급 정도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무늬가 심플한 것입니다. 자, 이것은 서살에서 나온 것인데요. 여기는 용, 봉황 여러 문양이 있고 특히 주목되는 것은 안에 백화수피로 만든 뼈대가 이렇게 들어있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용을 제가 이렇게 포토샵에서 조금 이렇게 오려 보았어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이 수촌리 1호묘의 용은 실제 사이즈로 친다면 저의 이 새끼손가락이 2토막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거기에 용의 비늘, 용의 이빨, 용의 코, 용의 뿔 모든 요소가 조각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런 것을 만들려면 숙련된 장인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저는 생각에 디자인북이 없어서는 어려웠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백제에 그동안 나온 여러 가지 관, 금속 공예품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이 오히려 가장 정교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교한 작품을 만들 때는 이 황금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중국이라든지 혹은 주변에서 장인이 와서 실제 만들거나 기술 지도를 했을 가능성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꾸로 백제 금속공예 문화가 대가야나 일본 열도로 갈 때는 또 백제 장인들이 대가야와 일본 열도에 가서 활약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서기 기록에 보면 그런 기록이 있어요.
탑을 만들었는데 탑 상부에 있는 노반이라고 하는 것을 못 만들어요. 그래서 백제에 SOS를 쳤어요. 대왕폐하, 그 노반 박사를 좀 보내주세요. 당시에는 기술자를 박사라고 불렀어요. 노반 박사. 기와를 만드는 사람은 와 박사, 또 종을 만드는 사람은 주종 대박사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경우에도 그런 장인이 백제로 와서 만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은 역시 같은 계통입니다만 연대 차이가 조금 있는데 일본 구마모토에 있는 에다 후나야마 고분에서 출토된 것이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메이드 인 백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유물은 일제가 패망하기 이전에 출토되었는데 동네 주민들이 판 거예요. 그래서 도쿄 국립박물관에서 가지고 있고 국보로 지정되어 있어서 저도 가서 이제 유물을 여러 번 봤는데 보면 볼수록 백제에서 만든 메이드 인 백제 이미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역시 이제 근래 일본에서도 그런 게 거의 정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백제의 관은 실제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번쩍 황금이 금색깔이 번쩍번쩍하잖아요. 그래서 위쪽에 있는 유물들, 아래쪽에 있는 유물들이 되게 약간의 시차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유물들 1, 2, 3, 4가 되게 조금 빠른 것이고 아래쪽에 있는 것이 상대적으로 좀 늦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6번이 일본 에다 후나야마 고분, 그다음에 7번이 익산의 입점리에서 출토된 고분, 그 금동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런 관을 쓰고 어디 나타나면 관등 성명을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야? 필요 없어요. 멀리서 봐도 백제 사람이구나. 근데 굉장히 높은 사람이네. 나하고는 좀 다르구나. 아니면 저 사람은 왕이구나. 이런 걸 바로 가시적으로 알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오늘 주로 이제 말씀드리게 되는 백제의 금속 장신구가 실제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만들어졌다고 생각됩니다. 자, 조금 전에 클로즈업해서 본 모습인데요. 수전이 4호에서 만든 것인데 앞에서 본 모습, 측면에서 본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죠? 아까 그 유물에서 보는 것과 느낌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나 전시된 유물을 우리가 볼 때는 이런 유물을 보면 이런 복원품을 보면 감동이 별로 없어요. 실제 실물을 봐야지만 감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개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유물들은 국립중앙박물관의 일부 유물이 있고 주로 공주박물관의 대부분 다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실물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좀 칼라링을 해본 것인데요. 칼라링을 해본 이유는 부품이 이렇게 생긴 부품들이 이렇게 결합되는구나,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제관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 특히 한성시기 관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위에 이렇게 생긴 것이에요. 그래서 백제의 장인이 이렇게 생긴 것은 중국에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런 디자인을 만들었을까? 그게 저도 좀 의문인데, 그래서 저는 보통 글을 쓸 때 꽃봉오리처럼 생겼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꽃봉오리 모양 장식 그렇게 부르는데, 저 속에 실제는 뭔가 이렇게 갈기 같은 게 좀 있었을 가능성이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아직 유물로 출토된 바는 없습니다. 근래 또 제가 했던 일 가운데 하나가 백제 근초고왕의 얼굴을 복원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좀 했는데, 저 혼자 한 게 아니라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같이 했는데, 저는 근초고왕이 썼던 관이 어떤 것일까, 그런 거를 좀 고민을 해봤고, 왼쪽에 보시는 것이 공주 수촌리 1호 에서 출토된 아까 보셨던 용이 막 열 몇 마리 있었던 그 관입니다. 그것을 복원하면 저런 형태, 정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이제 저런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사람의 머리 위에, 왕의 머리 위에 스케일을 맞춰서 올리면 오른쪽 같은 저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어떤 선생님들에게 좀 보여드렸더니 처음 보는 것이다, 설마 이런 형태였을까, 이렇게 누가 의문을 제기하셨어요. 그런데 근래에 이런 자료들이 많이 이제 늘고 있기 때문에 백제의 경우는 신라나 고구려 또 가야와 조금 달리 이런 형태의 관을 선호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이것은 신라 것인데요. 백제 것하고는 조금 이제 다르게 생겼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는 이런 관모의 형태는 비슷합니다만, 앞에 새가 날개짓하는 모습의 이런 장식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통 조우관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복식사뿐만 아니라 한국 고대사를 연구할 때도 주요한 텍스트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중국의 역사 기록인데요. 대개 3세기 중후반대의 내용이 주로 담겨 있는 것인데 삼국지 위서동의전이라고 하는 역사 기록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고구려와 관련된 기록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 중국 사람들이 고구려 사람들을 아마도 인터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은 왜 머리에 새 깃털을 꽂고 다녀? 이렇게 물었나 봐요. 고구려 사람들은 머리에 새 깃털을 꽂고 다니거든요. 그랬더니 고구려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저는요 고구려에서 대단히 높은 사람이에요. 제가 높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머리에 새 깃털을 꽂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다시 중국 사람이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랬더니 아마도 제 추측입니다. 속꼬리, 속골 이렇게 고구려 사람이 대답한 것 같아요. 중국 사람이 이걸 메모할 때는 한문으로 소골이라고 자기가 히어링이 되는 대로 소골이라고 적어놨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괄호 열고 거기다가 이제 번역 중국어로 조우관 새 날개가 장식된 관 이렇게 중국 사람이 붙여놓았어요. 그런 게 실제 고구려에서 이런 게 나오고 있고 고구려의 조우관이 신라에서 출토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들이 역사 기록할 때 늘 단골로 등장하는 것이 조우관을 쓴 사람들 그렇게 중국 사람들이 불러요. 그러니까 쟤네들은 동쪽에 사는 오랑캐인데 이상한 게 머리에 새 깃털을 꽂고 다녀. 그런 문화가 고구려, 신라, 가야에 있었고 일부 백제에는 조우관의 전형적인 사례는 없습니다만 그런 모티브 같은 게 일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또 주석을 달아놨어요. 백제 사람들은 가끔 제사를 지낼 때 조우관을 써. 근데 전형적인 조우관은 발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삼국시대의 관 문화 가운데 조우관이라고 하는 것이 주변국과 다른 특징적 요소라는 것은 이제 분명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아래쪽에 아주 작은 이제 구멍들이 이렇게 있어서요. 여기 이제 끈을 이렇게 늘어뜨려서 끈이 두 줄이 내려오겠죠. 우리 귀 앞 뒤로 내려와서 턱 아래에서 이제 고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 공소시효 말씀드렸던 그 유명한 국보가 되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정면에서 본 모습이고요. 이건 아마도 여기에 세트일 가능성이 있는데 실제 출토되기는 따로따로 이렇게 출토가 되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세트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신라 사례이고요. 신라의 관은 이렇게 생겼으니까 아까 보셨던 거하고 좀 완전히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백제의 관은 대부분 머리에 쓴 채로 나오는데 아마도 이 두개골 위에 이렇게 착장된 형태로 매장이 되었던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사람이 목숨이 다하면 임종이라고 하잖아요. 임종하고 이제 염습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장례식하고 매장 일종의 전 프로세스가 거쳐지는데 백제의 경우는 염습 과정에서 관을 착장시켜서 입관해서 매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모습 그대로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신라의 경우는 좀 특별합니다. 신라의 금관 가운데 또 최근에는 이제 금동관을 발굴해 보면 이런 형태로 위가 관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우리가 박물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태의 이런 형태의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위가 고깔처럼 모여 있고 돌아가신 분의 머리가 이 속에 들어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데스 마스크처럼 금관을 씌우는 게 신라의 금관 사용법이라면 백제의 경우는 평소에 쓰던 대로 그 모습 그대로 착장을 시켜서 입관 매장까지 이어지는 그런 프로세스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 가야의 것이고요. 가야의 금관 두 점인데 아직은 백제의 금관, 전형적인 금관은 없어요. 신라에는 금관이 6점이 발굴되었는데 5점은 고고학자가, 1점은 도굴꾼이 신라 금관 해서 6점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가야의 금관인데 2점 모두 도굴꾼들이 도굴한 것이고요. 왼쪽에 보시는 것은 삼성미술관 리움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도쿄 국립박물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도쿄 국립박물관 갈 때마다 안타깝다. 어쨌든 도굴꾼이 가야의 왕릉을 도굴해서 작물
당시 작물을 주로 수집했던 오구라 다케노스케라고 하는 일본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도쿄 국립박물관에 기증한 것인데요, 일본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신라 거하고도 다르고 백제의 금동관과도 이제 완전히 다른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그 나라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 세계의 금관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 현재 러시아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에르미타 쉬 박물관이라고 하는 곳에서 가지고 있고요. 아마도 그 기원을 전후한 시기의 작품으로 보고 있고, 이 작품을 만들었던 장인들은 아마도 그리스계 장인인데 소유했던 사람은 사르마티안일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보여드리는 것과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금관 또 금동관은 형태가 상당히 다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귀걸이에 대해서 조금 이제 보여드리겠고, 아까 보여드린 것이고요. 백제 귀걸이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심플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한 60점 정도가 출토되었는데요. 지금도 이렇게 귀에 보통 이렇게 장식하고 있는 현대 귀걸이하고 크기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신라 것은 아주 큽니다. 무겁기도 하고. 신라의 국보 귀걸이는 금반지로 치면 한 12개 정도. 저는 귓볼이 찢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무거운 귀걸이입니다. 근래 발굴되고 있는 백제 귀걸이가 대개 이런 것들이 있고, 좀 더 자세히 본 모습인데요, 이렇게 굵은 고리가 있고, 저는 그동안 계속 글을 쓰면서 이 귀걸이의 가운데 부분, 이 속이 비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직접 유물을 봤습니다만, 근데 근래에 엑스레이 사진을 찍었더니 박물관에서 완전 순금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어요. 근데 굉장히 굵은, 그러니까 금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귀한 그 소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통째로 금을 쓴 게, 공예 기술 자체는 발달한 것은 아닌데 적은 금을 가지고 크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아래쪽에 금 알갱이 같은 걸 보면 이게 아주 작은 금 알갱이가 다 하나씩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 자체는 또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도 역시 서기 5세기 초반에 만들어진 귀걸이입니다. 무령왕비 귀걸이하고 상당히 이제 비슷한 것이고요. 백제 이제 무령왕의 귀걸이, 무령왕비의 귀걸이를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형태가 왕것과 왕비께 좀 달라요. 근데 신라 사람들은 이렇게 안 만듭니다. 왕것, 왕비것 똑같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신라 사람들은 똑같은 걸 100세트, 200세트 만들어서 나눠서 쓰는 거예요. 근데 백제는 모든 귀걸이가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좀 더 패션 감각이라는 측면에서는 백제가 나은가?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백제 귀걸이를 제가 이제 전국에 있는 걸 다 모아서 지도에 표시를 해봤더니 귀걸이가 나오는 곳이 다 백제의 유력한 세력들이 존재했던 거예요. 근데 귀걸이는 보통 아까 보셨던 그 금동관과 같이 세트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의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남북도 일대의 유력한 세력들이 당시 백제 사회를 이끌어가던 지방의 유력자 혹은 수장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허리띠이고요. 조선시대에서 관복에서 이 허리띠가 상당히 중요한 것처럼요, 이런 형태의 허리띠는 역시 서기 5세기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게 무덤에서 나오고 있고요. 엑스레이를 찍어본 것인데 유물이 실제 지금 남아있지 않아서 엑스레이를 가지고 제가 복원을 해보니까 이렇게 노란 색깔이 용의 몸이고요, 녹색이 용의 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 한 마리가 이렇게 앞으로 막 날아가는 듯한 그런 모습이 서기 5세기 백제 유적에 발굴되었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일본에서 출토된 금으로 만든 장식의 디자인이 거의 비슷합니다. 아마도 기존의 일본 학계에서도 오른쪽에 보이는 저 디자인, 저게 아마도 머리에 쓰는 관장식일 거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걸 메이드 인 신라로 보통 보았어요. 근데 왼쪽에 이런 유물이 이제 백제에서 나오면서 일본에 있는 그 유물도 백제에서 만들어서 일본에 준 것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밝혀졌고요. 백제 허리띠를 제가 이제 복원해 본 것인데 이런 형태로 복원이 될 것 같아요. 용 자체가 뭐 칼라링은 안 돼 있습니다만 저런 형태, 저런 건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왕이라든지 왕에 버금가는 인물이 소유했던 것 같습니다. 백제 한송 시기의 유물, 또 웅진 시기까지의 유물 가운데, 장신구 가운데요, 평소에는 쓸 수 없는 그런 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금동 신발인데요. 금동 신발 가운데 사이즈가 큰 것은 380mm 정도 됩니다. 저는 제 발이 되게 270mm라고 생각했는데 얼마 전에 신발을 신다 보니까 사러 갔더니 안 맞아요. 그래서 제 신발 사이즈가 265가 맞다는 것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계속 누가 사다 주는 신발만 신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근데 제 신발보다는 100mm 이상이 큰 거니까 380mm가 백제 무령왕의 신발이고요. 왕비 신발도 거의 한 350mm, 60mm 정도 됩니다. 이 금동 신발은 망자의 유해에 착장시켜서 그분께서 이제 사후세계에 이 신발을 신고 가도록 만든 곳입니다. 그러니까 장례용품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근래에 역시 일본 열도에서 출토되고 있고 무덤에서 발굴된 유물을 보니까 사람 뼈가 실제 안에 들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고요. 작년에 보물로 지정되었던 고창 봉덕리에서 나온 유물이고요. 전라남도 나주에서 출토된 역시 보물 금동 신발입니다. 자, 고구려 금동 신발과 방금 보셨던 백제 금동 신발은 완전히 다르게 생겼잖아요. 자, 고구려 것이고 역시 고구려 신발 바닥에는 스파이크가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제가 TV 다큐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유명한 교수님이 나오셔서 인터뷰를 하시는 장면을 보고 쓰러졌어요. 이유가 뭐냐면 고구려 사람들이 아까 보셨던 이런 금동 신발을 신고 말을 타고 다니다가 누가 접근하면 옆차기를 한다 그래가지고 가능할까? 저는 뭐 말을 타지 않아도 못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이후에 안 되겠구나. 정말 연구해서 논문을 써서 밝혀야 되겠구나. 그래서 논문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